네, 22대 국회의원을 미리 만나보는 파워 인터뷰. 화제의 당선인, 오늘 모실 분은 광주 서구을에서 당선된 더불어민주당의 양부남 당선인이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먼저 그 축하 말씀 드리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혹시 그 당선인께서 기억에 나실지 모르겠는데 작년 2월 27일 예. 저희 이 방송에 이제 그때 이제 출연을 예, 하셨는데요. 기억나네요. 그날이 굉장히 좀 인상적으로 그렇죠. 기억이 예. 이제 많이 나실 것 같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체포 동의안 표결이 있었던 날인데 예, 예. 그날 찬성이 139, 예. 반대가 138. 예. 만약에 찬성표가 10표가 더 나왔으면 가결. 체포 동의안이 가결이 되고 예. 이탈표가 상당히 많이 나와서 그게 예. 이제 당시 이제 민주당 법률위원회 이제 위원장 자격으로 예. 나오셨는데 예. 상당히 충격이셨다 예. 그렇게 말씀하셨던 게 기억에 납니다. 오늘 이제 당선인 자격으로 나오셨는데요. 그 소회부터 좀 예. 들어볼까요? 제가 굉장히 감회가 새롭습니다. 네, 그때도 우리 이재명 대표는 체포 동의안 네, 이런 굉장히 중차대한 문제가 있을 때 나왔는데 오늘은 우리 이재명 대표와 윤석열 영수회담. 대통령이 네. 최초 영수회담을 나왔어요. 그러네요. 그래서 제가 중대한 사건이 있을 때마다 국회 방송에 나와서 굉장히 영광입니다. 아, 지금 돌이켜 보면은 네. 제가 그때 상황을 듣고 굉장히 트라우마가 생겨요. 만약 그 당시 체포동의 가결돼서 이게 구속이 돼버렸다. 이재명 대표가. 당시 그때 그 방송에 출연하셨던 모습이 또 나오고 네. 있는데요. 네, 지금 화면에 나가고 네. 있죠. 네. 예. 네. 그래서 구속이 돼버렸다면은 어떻게 됐을까? 우리 민주당이 총선에 승리하지도 못했을 것이다. 어쩌면 저도 당선인으로서 여기 앉아있지 못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 그런 파장에 의해서. 네네. 그런데 다행히도 영장이 그때 부결이 됐고 네. 또 2차 영장에서도 법원에서 기각이 돼가지고 우리 민주당이 단일 대우로 그때 단일 대우로 갈 것인가 굉장히 염려스러웠잖아요. 이탈표가 많아서. 근데 단일 대우로 총선까지 승리하게 돼서 굉장히 감회가 새롭고 제가 그때 강조했던 게 김건희 특검법 네. 은 추진해야 된다.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다 대통령이. 그러니까 추진해야 된다고 제가 강조했는데 제가 강조한 대로 된 것 같아요. 우리가 특검법을 추진했는데 거부권이 행사됐고 네. 이제 이번 5월 2일하고 28일 임시 마지막 회기 때 이 김건희 특검법이 안 되면은 이제 22일 때 해야죠. 그때는 저도 이제 투표권이 있으니까 한 표를 행사해서 김건희 특검법 통과하도록 했고 제가 아쉬운 것은 그때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또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영장을 청구할 것인가, 소위 쪼개기 영장 청구할 것인가. 네. 그 당시 언론에서 매우 이게 한 이슈가 됐거든요. 네. 그런데 제가 이 방송 이 자리에 앉아서 쪼개기 영장 청구는 국민의 심대한 기본권 침해다. 제가 30년 검사 생활하면서 해서는 안 된다고 배워왔고 하지 말라고 가르쳤다 후배들에게. 그래서 우리 검찰 후배들이 아무리 정치적 사건을 하도 그러기는 하지 않을 것이다. 또 국회는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는 헌법기관으로서 이건 당연히 막아야 된다고 주장했는데 국회에서 막아주지 않고 2차 검찰은 쪼개기 영장 청구를 해버렸고 국회는 그걸 가결했지 않습니까? 그 생각 굉장히 제가 유감스러운 대목입니다. 말씀하셨던 게 기억이 나고 예. 그때 이제 뭐 충격적인 그런 이제 뭐 네. 표결 예. 결과가 이제 나왔는데 이럴 때일수록 더 민주당이 똘똘 뭉쳐야 그렇죠. 된다. 그렇게 말씀하셨던 예. 마무리까지 기억이 납니다. 기억이 납니다. 그러니까. 네, 이번에 그 당선인께서 당선되신 지역구가 바로 광주 서구을입니다. 예. 저희 보셨을지 모르겠지만 국회 방송에서도 이 지역구 상당히 좀 많이 분석을 했고 또 예. 많이 언급이 됐었는데 그 총선 전부터 현역 3명 그러니까 뭐 김경만, 강은미, 양양자 등 정말 많은 거물급 인사들이 이름이 거론이 예, 됐었고요. 또 경선을 거쳐서 공천을 받는 과정도 정말로 쉽지가 않았어서 뭐 광주 전남 최대 험지가 아닌가 이런 얘기까지 돌았었고 또 제 기억에 이정현 전 새누리당 대표 예. 그리고 또 조국 대표 출마설까지 네, 입지를 이런 했죠. 소문까지 돌았었던 그런 지역구단 말이죠. 네. 근데 공천부터 당선까지 정말 많은 과정들 거치셨는데 가장 어느 부분에서 힘드셨는지 예. 가장 어려웠던 부분 어떤 제가 부분이었을까요? 서구을에 겁없이 간 거예요. 민주당의 양양자 당시 지역위원장이 네. 민주당에서 제명이 되고 지역위원장이 비어있기 때문에 지역위원장 공모를 하기 위해서 제가 공모를 했어요. 네. 그게 인이돼 내려갔는데 서구을이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전현직 의원이 5명 했습니다. 경선에서 본선까지
전현직 의원 5명이 아, 경선 보선 다 합쳐서. 다 합쳐서 네. 다른 당까지 합쳐서 다른 당까지. 5명이 각축을 벌였습니다. 야. 그리고 우리 서구의 유권자들이 매우 진보성이 강해요. 네. 또 젊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진보당을 당선시킨 사례도 있고 그렇죠. 재선 의원이 거의 없습니다. 민주당이라 해서 안심할 수 없는 정치 지형이에요. 네. 그것도 힘들어요, 저는. 그런데 개인적으로 저는 엄청난 힘든 일을 겪었어요. 작년 1월부터 8월까지 이 정권에서 저를 잡아가려고 수없이 시도를, 아마 언론에 수없이 보도가 됐을 겁니다. 저는 그 과정에서 제 몸과 마음이 다 이제 피폐화돼 버렸고, 제가 30년 법적으로 살아온 삶이 인격 살인을 당해본 거죠. 그 과정 엄청 힘들었어요. 8월까지 그걸 당했어요. 이게 좀 조용해지고 끝날 무렵이 되니까 일부 언론에서 제가 정상적으로 변론한 몇 개 사건을 끄집어내서 이게 맛이 분치해 있는 것처럼 계속 호도를 합니다. 그러다 이제 마지막 본선이 되니까 제가 20년 전에 서울에다 집을 한 채 샀어요. 네. 20년 전에. 20년 전. 20년 전입니다. 20년 샀다가 이 집이 문재인 정부 시절에 차관급은 1인 2각을 가질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 집을 처분해야 될 상황이 됐습니다. 매기가 형성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우리 아들한테 증여를 했습니다. 증여세도 다 냈어요. 증여세도 증여세도 냈어요. 이게 마치 문제가 있는 것처럼 또 막 언론을 호도를 합니다. 언론이 얼마나 두드러 맞아가지고 이제 죽을 지경이 된 겁니다. 아. 그런데 경선에서 본선까지해서 저희 경쟁 후보들은 이 언론에 나온 보도 내용을 SNS에 매우 퍼날리기를 한 거죠. 퍼날리고 현수막을 걸어서 저를 원색적으로 비판한 거죠. 정말로 힘들었어요. 가장 힘들었던 것은 본선에 와서는 모 당의 후보는 저를 악마하는 캐리커처를 만들었습니다. 아마 연합뉴에서 나왔을 겁니다. 아. 캐리커처. 제가 이 머리에다 뿔을 달고 삼지창을 들은 악마를 만들어가지고 네. 노골성에 송출합니다. 그러면서 엄마 아빠 우리 동네에 아주 나쁜 사람이 나타났대. 검사래 하면은 제 그림이 쫙 튀어나옵니다. 제가 그런 과정에서 너무 힘들었어요. 힘들어서 이걸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제가 우리 스태프들하고 많은 회의를 했어요. 이번은 무시하고 하자. 무시하고 하자. 또 일부 의견은 안 된다. 공개 법적 조치를 하자 해서 제가 경선 과정은 같은 당에서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제가 다 참았어요. 근데 본선에서는 특히 악마를 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 네, 보고 그래서 제가 고발했어요. 근데 선관위에서는 이건 비반 목적 허위사실 공표라고 해서 이제 노골성에서 이것을 더 이상 송출 못하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비판이 아니라 비난이 맞죠. 그렇죠. 그래서 제가 너무 힘들었고 선거 과정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정치가 이렇게 험난한가? 그리고 왜 정치인들은 나의 잘한 점을 부각시켜서 어떤 페어플레이, 긍정적 정치를 하지 않고 왜 상대편의 약점이나 약점이고 그런 부정적이고 네거티브를 해서 나의 존재감을 드러낼 것인가 굉장히 회의가 됐어요. 또 선거 과정에서 호별 방문하면 안 되거든요. 제가 호별 방문한 적이 없어요. 호별 방문 안 해도 호별 방문했다라고 보도자를 냅니다. 그래서 제가 정치 아주 매서운 공부를 많이 했어요. 그러시군요.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정치에 이제 입문하신 건데, 이제 입문하시기 전부터 지난 1년 동안에 굉장히 힘든 그 여정을 거쳐 오셨네요. 말씀 들어보니까 1년을 10년처럼 보내신 것 같습니다. 그 이력이 자수성가의 이력입니다. 이제 사자성어로 말씀을 드리면 공고 출신이신데 대학을 나오셨고 또 검사장 자리까지 이제 올라오셨고 검사를 이제 28년 동안 재직을 하셨고 지존파 사건, 대구 지하철 방화 사건, 이제 한나라당 차떼기 사건으로 이제 불렸었죠. 불법 대선 자금 사건. 여기에서는 이제 윤석열 대통령, 한동훈 전 그 비대위원장과 같이 한 팀이 되면서 처음 인연을 맺은 인연이 있으셨고 또 강원랜드 채용 비리 사건도 이제 굵직한 사건을 많이 다루셨는데 검사 재직 시절에 어느 사건이 가장 좀 기억에 남으실까요? 제가 이런 굵직한 사건을 한 것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이제 감사의 얘기입니다. 좋은 경험했는데 어느 사건 하나 중요한 사건이 다 중요합니다. 근데 제가 정말로 잊을 수 없는 사건이 강원랜드 수사단 사건입니다. 강원랜드. 제 인생의 어떤 가치관과 방향이 바꿔지는 사건이거든요. 어떤 면에서 그렇습니까? 제가 이걸 좀 시간이 소요돼서 약간 간략하게 간략하게 설명드리면은 춘천지검에서 강원랜드 불법 채용 비리 수사를 합니다.
두 번에 걸쳐 수사를 했어요. 네. 그러나 그 결과는 시민과 언론이 만족을 하지 못하죠. 그러니까 시민단체에서 유력 정치인을 고발하게 됩니다. 그래서 춘천이 다시 수사를 했어요. 그런데 그 결과도 역시 만족하지 못했습니다. 네. 근데 그게 그냥 그대로 끝날 상황이 됐는데 그 당시 그 사건을 담당했던 검사가 모 언론에 나와서 그 당시 있었던 과정을 폭로를 합니다. 두 가지를 폭로하죠. 첫째, 나는 유력 정치인을 소환해서 수사하려고 했다. 그런데 검찰 주의부가 못하겠다. 두 번째, 나는 그래도 하려고 했는데 그것 때문에 내가 이번에 검찰 인사를 받았는데 검사가 1지망부터 5지망까지 지망하게 됐는데 하나도 거기에 해당되지 않고 내가 다른 지로 가게 됐다. 이 두 가지를 발표합니다. 충격적이었죠. 온 국민이 충격을 받았을 겁니다. 네. 이것에 대해서 검찰은 아니다. 저 검사가 거짓말한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 당시 문재인 대통령이 검찰이 저러니까 검찰 개혁이 필요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만들어진 게 강원랜드 특별수사단이 만들어집니다. 제가 단장이 됐어요. 네. 제가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수사 어떻게 해야 되는가. 자, 이 검사 말이 확인해야 될까? 이 검사 말의 진위를 확인하려면은 검찰의 수뇌부를 수사를 해야 된다. 그럼 나는 조직으로부터 비난을 받을 것이다. 수사를 안 하면은 언론과 여론부터 나는 비난을 받을 것이다. 딜레마죠. 나는 네. 이쪽으로 가도 희생양, 저쪽으로 가도 희생양. 네. 나는 이 판에 완전 희생양이 됐다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마음속에 이럴 때는 원칙을 따르고 진실을 따라야 되는 게 제 생각이었어요. 진실대로 수사를 하자. 네. 그래서 성의 없는 수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검찰의 핵심 부서를 제가 압수수색하고 유력 정치인의 집과 사무실 압수하고 검찰의 고위직을 전부 소환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네. 그 결과 제가 내놨어요. 정치인 구속, 검찰의 고위 간부들 또 기소. 근데 총장이 이게 반대 의견을 냈죠. 그래서 총장 비판을 보도자를 냅니다. 네. 총장 당시 잘못했다. 국민과 언론 앞에 수사단장이 정권을 줬는데 이제 와서 무슨 말하냐 비난했어요. 그러니까 일제히 보수 언론과 우리 검찰 조직원들이 저를 집단 따돌림을 한 거죠. 항명 검사장을 9시에 딱 뜹니다. 항명 박정우 대령이 아니라 제가 2018년 항명 검사장으로 타이틀이 뜹니다. 네. 계속해서 양문한 항명 검사장이라고 언론과 우리 조직에서 제가 집단 문면을 맞습니다. 그러면서 느꼈던 게 너무 무서웠어요. 검찰이 무섭더라고요. 내가 평생 살아온 검찰인데 검찰이 검사가 검찰이 무섭습니다. 무서운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검사장이 사심 없이 진실을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현실을 보면서 과연 우리나라 법치주의인가? 내가 회의가 들었어요. 네. 그리고 너무 무서웠어 검찰이. 그러면서 내 스스로 이제는 내가 검찰을 떠날 때가 됐구나. 그런 생각을 했고 내 생각이 많이 바뀌었어요. 바뀌었고 굉장히 아픔이 많았죠. 그런데 제가 또 저를 징계를 하자고 그 당시 검찰 고검장들이 회의를 하면서 양반을 징계해야 된다. 이런 말까지 나오고 저는 이제 모든 걸 감내할 각오가 되어 있으니까 그게 이제 강원도서에 제가 아픔이 많았죠. 알겠습니다. 굉장히 저희가 아팠는데 그 시간 제가 관계상 의미를 딱 두 개를 두고 있어요. 네. 첫째는 지금까지 검사와 검찰 수사인데 제 식구 감싸기가 한 번도 안 나온 게 처음이었습니다. 제가. 네. 두 번째는 검찰 수뇌부들이 특정인을 봐주기 위해서 수사 지휘라는 명분 안에 사건을 축소 왜곡하는 행위가 죄가 될 수가 있다. 수사받을 수 있다. 이걸 시사했다는 점에서 저는 큰 의미를 느낍니다. 굉장히 그 긴 스토리가 아주 그냥 뭐 그 진하게 있었던 강원랜드 채용 비리 사건. 수사단장. 네. 네, 우리 그 당선인님한테는 검사 시절에 예. 가장 기억에 남는 사건 사건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당선인의 그 이력을 저희가 소개를 해드리고 있는 그런 순서였는데 아주 이색적인 이력도 있습니다. 아, 정말 깜짝 놀랐는데요. 검사 시절에 그 색소폰 연주 CD도 내시고 합창단 단장까지 맡으셨고 아주 수준급 실력을 뽐내셨던데 혹시 오늘 그 색소폰 가지고 오셨나요? 못 가졌습니다. 오늘 근데 저희가 또 들어봐야 하니까 영상을 준비를 했습니다. 영상 그래요. 함께 보실까요? 네, 아주 버스킹하는 현장의 영상인 것 같은데요. 저게 언제입니까? 작년 11월 12일 우리 지역구에 있는 풍화머스라는 지역구에 스테이지에서 지역구에서 했습니다. 광주 서구의료. 네, 좀 들어보고 싶은데요. 이야. 아니, 저 색소폰의 소리를 내기도 어렵다고 들었는데, 이야, 대단합니다.
많은 시민분들께서 앞에서 또 경청해 예, 주셨겠죠. 한 4,500명이 모였습니다. 4,500명이나. 예. 통화모스 스테이지에 이렇게 가득 채기를 처음 했다고 합니다. 앞으로 또 버스킹 하실 계획이 있으실까요? 저는 선거법 위반이 안 되면은 네. 주기적으로 시민들에게 제 재능을 선물하고 싶어요. 하고 싶어요. 야. 보통 실력이 아니신데요. 그 과찬이 맞습니다. 얼마 동안 그 제가 한 10여 년 이상 불렀어요. 10여 년이요. 예, 10년 넘게 불렀어요. 10년 불면은 저렇게 멋지게 누구나 근데 할 수 있는 이것도 연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네. 얼마나 네. 집중력을 했냐고 문제입니다. 굉장히 열심히 하셨다는 말씀이시군요. 아닙니다. 예, 10년에서 할 동안에 안 부른 해도 있었어요. 아. 네, 집중력 한 해도 있었고. 네. 이때 반응이 좀 뜨거웠는지 궁금한데 아주 반응이 좀 좋았습니다. 어땠습니까? 저 굉장히 도움을 받았어요. 이번 예, 선거에 버스킹. 좀 예. 네, 도움을 받았다. 검사라는 이미지가 딱딱한 이미지를 그렇죠. 사람들이 선입관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 버스킹을 했고 이 음악을 선사함으로써 많은 주민들이 검사가 음악을 하네. 반전 매력이 네, 좀 반전. 다가왔을 것 우리 같은데. 동네 아저씨 같네. 그 뒤로도 이제 동네 아주머니들이 이게 무슨 놀이교실하면 저한테 오라고 합니다. 제가 당선되고 가서 연주해줬어요. 아 당선되고서 또 맞아요. 아니 그 지역구에서. 법조인 특히 이제 검사 분들이 예. 음악 활동을 개인적으로 하시는 분들을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든 생각은 아마 이 좀 엄혹한 현실을 그래서 좀 벗어나서 그렇죠. 개인적으로 힐링의 시간을 음악으로 예, 예. 가꾸는구나 예.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예. 좋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듣고 싶은데 저희가 또 오늘 그 질문이 많아서 다음 이슈로 좀 넘어가 볼까요? 예, 예, 예. 네, 그 문재인 정부 시절에 검찰총장의 유력한 후보로 또 하마평에 오르시기도 했는데요. 이후 지난 대선 때 이재명 후보 캠프의 법률 지원 단장으로 예, 정치에 예. 발을 들이셨습니다. 예. 정치로 이렇게 입문을 하게 된 계기 그리고 총선 출마를 결심하게 된 계기를 좀 들어볼까요? 제가 정치에 입문한 것은 전적으로 이재명 대표와의 인연입니다. 이재명 대표가 시켜서가 아니라 네. 제가 이제 검찰을 그만두고 변호사를 하고 있을 때 이재명 대표는 경기지사를 했답니다. 제가 우연한 기회에 자리를 갖췄어요. 네. 그러면서 그분이 대선 후보로 나가는 것, 앞으로 어떻게 대한민국을 경영하고 어떤 사회를 만들려고 하는데 쭉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게 제가 평상시에 만들고 싶은 사회인 거예요. 그리고 또 그분이 살아온 삶의 궤적이 질과 양에 있어서 제가 그분에 버금갈 수는 없죠. 그러나 저하고 많이 비슷한 점이 있었어요. 그래서 나도 이분을 도와서 그런 세상, 그런 사회를 만들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서 네. 대선 후 이제 법률 단장을 맡게 되면서 제가 이제 정치에 입문하게 된 거죠. 그렇군요. 그렇군요. 오늘 그 아까 처음에 모두에서 말씀하셨지만 특별한 날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대통령 취임 이제 2년이 예. 다 되는데 2년 만에 처음으로 영수회담을 예. 가졌습니다. 원래 이제 1시간 정도 예정을 했었는데 예. 차담 형식의 2시간 넘게 이제 그렇죠. 진행이 시범을 됐습니다. 했다고 그래서 뭔가 좀 실제적인 이야기들이 결과물들이 좀 나올까 기대도 했습니다만 그거에는 이제 미치는 좀 못했던 것 그렇죠. 같은데 예. 오늘 그 민주당에서는 특히 이재명 대표가 회담 내내 좀 답답했고 좀 아쉬웠다 이런 예, 예. 속내를 좀 드러내셨어요. 예, 예. 영수회담 좀 어떻게 지켜보셨을까요? 제가 영수회담의 당사자인 윤석열 대통령, 이재명 대표가 다 인연을 맺은 사람입니다. 그러네요. 이것도 네. 드물 겁니다. 네. 단순한 인연이 아니라 같이 이렇게 근무했고, 근데 언론에 다 지금 보도가 됐지 않습니까? 그때 서로 무슨 말을 했고, 그때 어떤 내용이 나왔는지 저는 첫 번째 아쉬움부터가 영수회담 하게 된 배경부터가 아쉬워요. 영수회담이 총선에 국민의 패배해서 네. 이제 압도적 민주당의 승리함으로써 여소야대 전국이 총선 전이라고 이어지게 됐고, 그런 본인의 지지율이 떨어지고, 그래서 앞으로 전국을 이끌어나가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영수회담 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에 몰려서 하게 됐다는 점에 있어서 아쉬움이 있어요. 총선 전에 네. 이런 상황이 만들기 전에 했으면 더 좋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두 번째는 그 회담 내용과 결과가 있어서 공동 합의문이 없습니다. 또 영수회담을 어떻게 정리하겠다는 결과물도 없습니다. 이게 굉장히 이 점이 아쉽습니다. 이제 이재명 대표는 할 말을 다 했고 공은 윤석열 대통령이 넘어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잘하고 이번에 영수회담에 대해서 응해주면은 영수회담 결과를 이행을 하면은 네. 국정 운영도 잘 될 것이고 본인도 플러스가 될 겁니다. 그러나 사진 찍은 걸 만족한다면은 매우 불안한 현상이 올 겁니다. 예. 네. 그러나 의미는 있는 거죠. 네. 소통의 시작이 됐으니까. 네. 네. 저희 그
시간이 많이 남지 않았는데 질문 한 3개 정도 남아 있습니다. 길지 제가 않게. 너무 이야기를 많이 한 거 아니에요? 좋습니다. 길지 않게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히 답변할게요. 네. 그 민주당 법률위원장으로 이재명 대표 사법 리스크를 총괄하면서 이재명의 호위무사 이렇게 불리셨는데 여당의 공격 포인트가 좀 있습니다. 이번 총선에서 대장동 변호사로 활동한 인물들이 대거 국회에 입성을 했죠. 여당은 이재명 방탄수호대가 짜여졌다 이렇게 좀 비판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언론에서 그거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재명 대표에 대한 혐의가 법리와 증거부상 제가 되지 않는다는 게 우리의 확고한 신념입니다. 두 번째, 이재명 대표를 방어하는 것은 죄 없는 이재명을 수사로부터 방어한 것은 개인 이재명이 아니라 민주당을 방어한 것이고 민주주의를 지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죄가 있다는 걸 알면서 사적 이익을 도모하기 위해서 이걸 방어를 한다면 부끄러운 일이지만은 방금 말한 것처럼 죄 없는 이재명 대표를 지키는 것은 당과 민주를 지키는 일이다. 그때 우리는 떳떳하고 정당해서 우리를 뭐라고 부르든 그건 개의치 않습니다. 네. 그리고 또 그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 검찰청 술자리 의혹 대응을 위해서 출발한 정치검찰특별대책당 여기서도 활동을 또 하고 계시잖아요.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이화영 전 부지사를 옹호하면서 당 차원에서 대응을 하는 건 이거는 사법 방해다 이렇게 또 비난을 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우리가 주장해서 사법방해를 주장하는데 우리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화영 전 부지사가 줄기차게 주장을 하고 있어요. 여러 술 파티를 했다고 하고 또 그 해당된 날짜에 김성태, 방용철, 이화영 3명이 출장이 인정이 됩니다. 이 정도면 우리 당 입장에서는 이걸 주장할 수 있습니다. 검찰 입장에서는 우리 민주당 이런 주장에 대해서 사법방해라고 일축할 게 아닙니다. 감찰을 한다든지 뭔가 구체적인 행동을 함으로써 이 사건을 명명박박하게 밝힐 의무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사법방해라고 말할 일이 아니라 이걸 밝힐 의무가 있다. 그래서 검찰에서는 이걸 보다 구체적으로 적극적으로 나서서 밝혀달라. 그렇지 않으면은 우리 당에서 국정조사도 할 수가 있고 특검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문제고 이게 정말 사실이라면은 검찰 스스로 자기 존재의 의미를 부정하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검찰은 이번 기회에 이걸 잘 밝혀서 국민의 신뢰를 받을 수 있는 기회도 되잖아요. 또 검찰이라는 게 정권의 전유물이 아니고 국민의 것이라는 걸 보일 수 있는 계기가 되니까 사법방해라고 비난하지 말고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서 스스로 밝혀줬으면 하는 게 제 바람입니다. 네. 공고에서 사법고시 합격, 검사장, 그 민주당 법률 위원장 해서 이제 22대 국회의원으로서 이제 뒤늦게 국회에 정치인으로서 입문을 하시게 됐습니다. 22대 국회에서의 포부가 또 상당하실 것 같습니다. 그 포부와 또 당선인께서 말씀하신 이재명의 호위무사에서 광주 서구의 호위무사로 거듭나겠다. 지역구를 위해서는 또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두 가지 좀 마무리로 들어볼까요? 저는 정치에 큰 의정할 때 계획을 이렇게 세웠어요. 크게는 저는 민생을 살리고 민생을 살리고 정의를 세우는 입법 활동하겠다. 의정하겠다. 네. 두 번째는 정권 재창출을 위해서는 제가 다소 희생이 되더라도 감수하겠다. 정권 창출 밑거름이 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큰 틀 안에서 이제는 우리 지역구의 서민과 사회적 약자 입장에서 세상을 바라보고 민생 행보를 하겠다. 그래서 그분들을 위한 정치를 하겠다. 구체적으로는 우리 지역구의 가장 큰 문제가 교통체증입니다. 교통체증을 내가 해소를 해보겠다.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 지역구의 사람들에게 행복을 줘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 지역구와 인접, 남구, 빛가람 혁신도의 나주가 있는 그 접경 지역에 제가 가칭 밀리언시티라고 공약을 했는데 밀리언시티의 기반을 구축해서 생활 단지를 하나 만들겠다. 그래서 여가, 교육, 관광,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그런 단지를 하나 만들겠다고 또 하나는 제가 공약했던 게 불공정한 수사 시스템 고치겠다. 불공정한 수사 시스템. 이것은 우리 지역민만 아니라 전 국민에게 공정을 선물해드리고 싶다. 그래서 제가 1호 입법안으로 하고 싶은 게 불공정한 수사 시스템을 개혁하는 입법을 하고 싶어요. 불공정 수사 시스템을 개선하겠다. 개선하겠다. 첫째는 우리 수사기관이 장기화되고 있는데 수사기관에는 경찰의 수사 규칙이 의무 규정이 아닌데 이걸 의무 규정하겠다. 지키지 않을 때는 뭔가 페널티를 갈 수 있는 조항을 만들고 얼마 전에
한 연예인이 죽었습니다. 자기 피해 사실 공표됨으로써. 그래서 이런 피해 사실이 예고가 되지 않고 공표되는 것을 좀 금지할 수 있는 법을 타이트하게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압수수색이 무분별하게 이루어짐으로써 압수수색을 받게 되면은 언론과 연합도 유죄 심정을 받게 되는데 그래서는 안 된다. 압수수색 발부를 좀 제한하는 법을 좀 만들고 싶다는 게 제 희망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포부만 다 현실화해도 4년이 훌쩍 지나갈 것 같습니다. 22대 국회. 예, 아무튼 활동 저희가 또 이제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민생 또 여러 가지 또 정의 또 정권 재창출 계획까지 아무튼 많은 그 포부를 갖고 계신데요. 22대 총선 화제의 당선인을 만나보는 파워 인터뷰. 오늘은 광주 서구 을에서 당선된 더불어민주당의 양부남 당선인을 모시고 말씀을 들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오늘 국회 라이브 6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